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는 사연을 듣는 것은 제 일상생활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사실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제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욕을 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돌팔매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다행일 수도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말로 둘둘 둘러싸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욕하시며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제 남편은 쓰레기였습니다. 언어폭력이 참 말도 못했죠. 제게 현모양처이기를 바랬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를 잘 기르고 뭐 그런 전형적인 현모양처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부장적인 이유는 시부모를 빼다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에서 장남에게 시집을 와서 대를 끊어놓는 것이냐며 성화도 그런 성화가 없었죠. 제게 여자를 잘못 들여와서 이 사단이 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그냥 남몰래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되었을까? 시댁의 온갖 괴롭힘 속에 저는 홀로 불임센터에 방문했고 불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하는 내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던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더랬죠. 검사 결과 저는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시댁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상이라고, 문제 있는 건 제 남편이라고 말이에요. 시부모님은 검사 결과지를 믿지는 않으셨으나 반신반의하시기 시작했고 제게 조작한 것이라고 몰아가셨죠. 결국 시어머니를 대동해 전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결과는 제가 정상이라는 결과의 반복이었죠.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불임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큰 소리만 칠 줄 아는 남편도 호랑이 앞에 선 새끼 강아지 마냥 입 딱 다물고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그 결과가 기꺼웠습니다. 그런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 솔직히 자신 없었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제가 아니었단 것이 증명이 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대도 되었죠. 5년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행위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고요. 사실 무정자증이 유책 사유는 되지 않지만 이혼 사유는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결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유이니까 저한테 미안해하며 살겠지 했어요. 저한테 설설 기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 한마디 곱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저는 진심으로 바랬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은 더 참담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 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던 시댁의 경멸스러운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결과를 듣자마자 제 뺨을 후려치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는 그 순간 이후부터 저를 사람 취급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만일 남편이 제게 지금처럼 모질게 굴지 않고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다정하려고 노력했다면 버틸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혔던 것은 뭔지 아세요? 남편은 본인이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밖으로 나돌며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하루 자고 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혼자 있을 남편의 끼니가 걱정되어 결국 꼭두새벽에 집으로 올라온 날 안방에서 곤히 잠든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눈이 돌아가서 그 여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깐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 소란에 잠에서 깬 남편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를 감싸는 거였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며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절 작은 방으로 내쫓고 안방을 집까지 끌고 들어온 여자와 함께 사용했죠. 하루는 남편과 남편이 데려온 여자가 해장국을 만들라는 말에 전 또 미련하고 멍청하게 콩나물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두 사람이 해장국에 밥을 말아 먹더군요. 남편이 먼저 다 먹고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고 저는 남편이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려고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로 쩝쩝거리며 술집 여자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미안해요, 언니. 참, 돈이 뭐라고. 저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해장국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언니, 진짜 충고하자면 그냥 이혼하는 건 어때요? 내가 언니라면 저런 남자랑? 절대 못 살지. 언니 혼자 돈 버는 거 걱정되면 내 번호 알려줄 테니 이혼하고 연락해요. 이쪽 일이 초반에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또 적응되고 그럼 괜찮아. 언니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화장하면 예쁠 것 같고 그런데 뭐. 오지랖이었으면 미안해요, 언니. 근데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그래. 언니도 이런 나한테 동정받을 정도로 불쌍한 현실 살고 있단 건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요, 언니. 요리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제게 위로인지 시비인지 모를 말을 짓거리던 그 여자는 담배를 피고 들어온 제 남편에게 오빠 하며 달려가 갖은 애교를 부리며 용돈을 받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남편은 그렇게 여자로서의 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인간적인 저마저도 죽이기 시작했죠. 뚱뚱하다, 돼지 같다, 못생겼다, 성형 좀 하고 살아라. 네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내가 바깥으로 놔둘지. 이런 말들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저희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윽박지르기도 했어요. 그 정도면 저는 감지덕지하며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세상의 미련이 사라졌고 살고 싶은 의지도 사라졌었어요. 가슴이 항상 답답해서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죽지 못해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유일하게 제게 많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비상식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이었어요. 시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쫓겨나거나 욕을 먹거나 맞거나 등등 어느 순간 저는 도련님께 전화를 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옛날에 처음 도련님께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술에 취해 저를 괴롭혔고 그런 남편 옆에는 술집 여자가 술에 취해 제 꼴을 깔깔 웃으며 비웃고 있었죠. 저는 살고자 도망쳤는데 휴대폰만 달랑 들고 나오고 지갑이며 카드며 돈이며 빈털터리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더군요. 친정은 멀리 있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무작정 걷던 도중 누군가 제게 다급히 달려왔어요. 순간 남편인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형수님, 형수님 맞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며 놀란 얼굴로 질문을 하는 도련님이 보였습니다.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한 걱정 어린 말에 눈물이 터졌고 도련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서둘러 신발 하나를 헐레벌떡 사와서 신겨주었어요. 그 와중에 양말도 야무지게 사다 주셨죠. 자기 형이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던 도련님은 그저 우는 제 옆을 묵묵히 지켜만 주셨고 제가 따뜻한 곳에서 씻고 잠들 수 있게 숙박도 끊어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받아본 친절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도망쳐야 할 순간이 생기면 도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해지더군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통해 한 결혼도 아니었고 서로 결혼 정년기 때 만나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을 알고 결혼했지만 제가 사람을 보는 눈보다 남편의 본성을 숨기는 능력이 더욱 월등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타 지역에 와서 살아가다 보니 의지할 만한 곳이 시댁과 남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의지를 하면 할수록 제게 들려오는 타박과 무시와 경멸들 뿐이었죠.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것이 그런 말들만 계속해서 듣고 앉아 있으면 정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제외한 모두가 제 탓을 하며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니까요. 그래서 죄인처럼 살게 되었던 것이고 위축되었었죠. 그랬던 제게 도련님은 정말 커다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련님은 제 상견례와 결혼식을 제외하고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도련님이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도련님께 들어보니까 시댁은 장남 하는 분위기여서 도련님이 다 커서 앞가림을 할 때까지 늘상 차별을 받고 자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자금을 모으고 난 이후 바로 독립을 했다더라고요.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시댁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도련님이 연락을 끊다시피 했대요. 그러다가 자신의 형, 즉 제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도 가족이긴 가족인지라 상견례와 예식까지만 참여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얌전히 앉아있는 절 보고 이 결혼을 말려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많이 고민을 했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켰다고 하셨죠. 나중엔 저를 보며 살짝 울먹이시며 그러더라고요. 난 형수를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만약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형수의 결혼을 파토냈으면 형수 인생이 지금과는 달라졌지 않을까요? 이렇게 형수가 고생하며 살 줄 알았다면 전 그 결혼을 말렸을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형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도련님을 원망할 일인가요? 제게 죄책감인지 책임감인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련님은 제게 늘 고마운 존재였고 항상 감사했으며 버팀목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도 도련님을 찾았죠. 도련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형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형수님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형수님 지금도 아가씨 같다고 할걸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도련님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시댁에서 얻어맞고 쫓겨났을 때 도련님을 찾으면 조용히 옆에서 술을 채워주고 제게 약을 발라줬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시밭길 같던 제 결혼 생활에 그런 따스함을 맛보게 된 것은 중독과도 같았고 제가 도련님께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감정을 깨닫고 슬프지만 도련님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결혼을 한 유부녀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절 못살게 굴었던 날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일정했거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도련님을 찾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찾지 않고 혼자 버티며 멀리하자 도련님이 절 찾아오셨더군요. 만남을 피하려고 하니 도련님이 절 붙잡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젠 도련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화산이 불을 뿜듯 펑 하며 다다다 쏟아내기 시작했고 한참을 듣던 도련님의 대답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자신의 친절을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냐고 화를 내고 경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와 같은 마음이라 고백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불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100번 잘못했죠. 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하는 최악의 짓거리를 제가 했죠. 하지만 도련님과의 로맨스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된 도련님과의 관계 덕에 저는 이런 게 사는 맛이구나 새롭게 느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다시 빌빌 기지 않아도 되었죠. 저도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저의 반항적인 행동들에 길길이 날뛰고 무섭게 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행동을 바꾸더군요. 저를 달래기 시작했고 회유하기 시작했죠. 여자도 안 만나기 시작했고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제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그동안 너무 지고지순해서 우습게 여겼던 거였구나. 이렇게 엇나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날 막대했던 거였구나.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동생과 바람을 피고 있다고.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말이에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도찐 개찐이죠. 한국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어쩌면 제가 더 쓰레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의 법령상 저도 남편도 유책 배우자면 위자료 없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만 제게 남아준다면 다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가진 것 없이 결혼했었고 결혼 이후로 불린 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술집 여자들에게 돈을 쓰기 바빴는데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도 기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남편이 제게 함부로 대한 광경을 자주 목격한 남편의 지인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 증인을 서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유책 배우자라 이혼소송을 걸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제 고군분투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변호사를 고용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을 떠났고 친정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혼 이후 친정에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사실을 숨겼냐며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셨죠. 드디어 자유란 것이 실감이 났고 불행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꺼웠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저를 배려해 회사를 저희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막장이라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본가와 연을 끊었으니 고아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봐도 된다고, 그리고 이미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 저희 부모님은 알아누우시면서 반대를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의 교제와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남자친구가 처가살이를 할 것을 요구했죠. 이미 부모 눈앞에 자식이 없어졌던 순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또 이런 꼴을 겪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적어도 처가댁 눈치는 볼 테니 우리 딸 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조건 하나 받아들이면 결혼도 허락하겠다 하셨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처럼 모시겠다고 그렇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대쪽 모르게 결혼을 진행해서 다른 일가 친척들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그냥 제가 재혼한 줄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 이전과 달리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제 불륜이 합리화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데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의 죄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 불륜을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비록 도련님과 형수님의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어진 우리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곧 태어날 아가와 함께 꾸려갈 화목한 제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기구한 사연이 있고 슬픈 팔자가 있듯 저도 그런 종류의 하나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행복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고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여러분들께 남들에게 쉽게 할 수 없었던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니 속 하나는 정말 후련해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사연을 써서 보내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